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신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만인만색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의 사회를 아직까지도 맡고 있는 예, 오래 맡고 지겹네요, 있는 이제. 예, 기랑입니다. 바꿨으면 좋겠네요. 지금쯤이면은 이제 사회는 기랑이가 맡겨라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요? 예, 청취자분들에게. 착각입니다. 금강경생 그리워요. 그립네요. 예, 자, 자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고려시대 공부하고 있는 홍씨입니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그냥. 네. 왜요? 예, 하세요. 예, 주인공은 따로 있으니까. 예. 예. 민영구 선생님의 논문을 읽었던 것보다 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백년입니다. 저 멘트 잊어버리기 전에 하려고. 예, 그리고 네, 저 고대사를 공부하고 있는 소울입니다. 예. 네, 이익주입니다. 계속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익주 선생님을 모시고 고퀄리티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에 보기 드문 정말 고퀄리티 방송이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뭐 근황 토크 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저 그냥 그거 할게요. 예. 제가 어제 기사를 봤는데 네. 어제 공무원 한국사 시험 날이었어요. 네. 그저께인가요? 네. 네. 그래서 한국사 문제가 굉장히 네. 이슈가 됐는데. 아, 고려시대 문제인가요? 네, 고려시대 문제. 아, 여기 고려시대 최고 전문가가 계시니까 여쭤보면 되겠네요. 무려 이익주 선생님이 계시는데 여기 딱 물어보면 되죠. 그런 지역적인 팩트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예. 논란이 됐거든요. 제가 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여담으로 제가 이거 문제 보고 헉했어요. 전 네. 지금 박사 과정인데 네. 네. 아는 게 없더라고요. 예. 네. 반성했습니다. 예. 보기에 고려 후기 역사서를 시간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기역, 민지의 본조 편년 강목, 네. 니은, 이재현의 사략, 예. 디귿, 원부 허공의 고금록, 리을, 이승휴의 제왕운기. 모든 수험생들을 지옥의 나락으로 빠뜨린 문제입니다. 다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리을 디귿 니은 기억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아니에요. 역시 틀렸구나. 저는 이 네 개 중에서 제가 아는 건 제왕운기하고 사략밖에 없네요. 전 다 알아요. 저는 나머지 두 개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 문제 무시무시한 지금 문제군요. 네. 고려사 박사 과정에 계시는 분도 멘붕에 빠뜨린 이 문제. 너무... 자,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저는 글쎄요, 사실 공무원 하는데 이런 문제를 아는 게, 이런 지식을 아는 게 필요할까 잘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역사가 이런 식으로 지식 위주의 그 평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역사를 가장 싫어하는 이유, 또 공무원분들,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역사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사실 역사가 이런 사실들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그런 너무 편견이나 선입견을 조장하는 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역사는 충분히 다양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그 자신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 그렇게 내긴 불가능하겠죠. 네, 그렇죠. 네, 하여튼 간에 저는 좀 보면서 아니 이런 전공생들도 모르는 이런 문제를 내는. 그러면은 이제 실제 출제도 많이 해보셨을 이익주 선생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들어볼까요? 모르는 문제는 3번입니다. 모르는 문제는 3번으로 찍으면은 답이 확률이 높은 건가요? 저는 수많은 객관식 시험을 그렇게 헤쳐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공무원 시험에 딱 맞는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나도 공감. 예, 정말 공무원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이 사람을 떨치기 위해서 만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일정 수만 뽑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떨어뜨릴 것이냐. 사람들이 공부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부를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못 푸는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고, 결국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거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을 때 이거는 뭐 찍어서 맞춘 사람이 결국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를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운이죠. 운. 그러니까 공시생들이 기만하는 거죠. 운에 맡기는 거는.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문제를 내면은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수능처럼 차라리 수능은 그 역사 어떤 사료를 주고 그 사료에 맞는 그 상황들을 배열하게 하거든요. 그런 식의 약간의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면 차라리 그것도 굉장히 오답률이 높아요. 예, 어느 정도의 지식과 사고력만 네, 갖추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네. 그러면은 이제 동점자가 많아진다니까요. 만점자가. 그러면은- 너무 인기자가 많아서. 그러면 그러면 만점자가 문제 들어가요. 개발 인건비가 네. 또 투여가 됩니다. 예. 다 세금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네.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그런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에 달라붙어 있는 과잉된 경쟁 상황이 그럼요. 사실 되게 슬픈 거죠. 참고로 답은 디귿 고금록 아, 그게 더 충렬왕 먼저구나. 10년, 네. 리을 제왕운기, 충렬왕 아. 13년, 다음에 기역 본조 편년 강목, 충수강 4년, 다음에 사략 공민왕 6년입니다. 답은 좀 이 한국사가 이런 시험 문제 때문에 좀 관심에서 맞아요. 멀어지는 맞아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팟캐스트 해가지고 열심히 한국사 이 마니아를 만들어놔도 네. 저런 일 한 번 생기면은 다 등 다 돌려요. 생각을 해요. 네. 외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부가. 하지만 시험을 안 볼 수도 없는 예. 노릇이고. 시험을 위한 공부가 되면서. 근데 시험 때문에 스드메 근황이 묻혀서는 안 되겠죠? 아 이게 본인은 하기 싫어했는데 아니, 하고 싶어 하세요. 듣고 아, 계세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소울 선생님한테 과연 스드메란 무엇인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그러게요. 스드메가 뭔가요? 저도 불과 한 2달 전까지 몰랐던 단어인데 예, 예, 스드메란 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예, 이거는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 또 모르는 예. 겪어봐야지 아는 단어죠. 아, 그런가요? 예, 스튜디오하고 예, 드레스, 그리고 메이크업. 메이크업. 예, 이 세 단어의 약자인데 예. 보통 이제 세 가지를 다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 다 안 하지 했어요. 않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그 촬영, 스튜디오 촬영이 나중에 이제 그 본식, 그 결혼식을 할 때 앞에 보통 영상 나오잖아요. 결혼식장 네. 딱 가면은 네. 예, 그 영상, 그 사진, 그 이제 그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예, 그거 이제 들어가는 그 관련 이제 사진 스냅들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네. 본인에게 잘했다는 네, 거예요, 뭐예요? 뭐 예. 잘했죠. 좋았어요? 잘했는데 예. 네. 결국 이제 주인공은 여자더라고요. 예, 예, 그건 주인공이 당연한 여자이기 거죠. 때문에 예. 뭐 저는 사진 몇 장 찍다가 이제 신랑하고 찰랑은 저희 가 계세요. 예. 원래 이제 그런 스드메 주인공은 이제 신부 되실 분들이고요. 문제야 문제. 예, 우리는 이제 그걸 받쳐주는 어둠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메이크업 3시간 중에 남자한테 투여되는 시간은 채 20분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머지 다 여자 머리하고 뭐 옷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화장하는 예. 시간이고 그게 정말 이제 참. 신부 예. 메이크업 할 때 머리에 꽂는 핀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몇 그래서 제가 시간 박근혜 동안 하죠. 대통령님을 네. 이해하게 됐어요. 예. 남자들은 스튜디오 촬영을 좋아하는 남자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일단 그런 식으로 이상한 뭐랄까 불편한 포즈라든지 네, 자기적으로 뭐 이런 걸 보이잖아요. 한다는 게 너무나 싫은 거예요. 찍고 하면은 근데 또 의외로 생각보다 시간도 잘 가고요. 금방 끝나고 사진 찍는 요령도 좀 배워요. 턱을 이렇게 집어넣고 찍는다든지 이런 거를 좀 배우게 돼요. 예, 그래서 뭐 찍을 수도 있죠. 결혼하시면 나중에 다 뽀샵해줘요. 네. 다. 예, 이 정도로 뭐 하시고요. 우리 선생님 정말 축하드리고 예, 뭐 행복하세요. 누구는 인생의 무덤이라지만은 또 예. 무덤 안이 네. 또 안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예, 잘 후장하시길 뭔가 바랍니다. 회한이 묻어나는 모습. 무덤 안에는 사신도로 예, 장식을 하시고 예, 아무튼 예.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고려가 몽골에 이제 항복하는 과정에서 쿠빌라이와 고려 원종, 그 당시 아직 원종은 아니었지만 고려 태자였지만 네. 나중에 원종이 되는 고려 태자의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원과 고려의 관계를 정립했었던 뭐 세조 구제라든지 그리고 원의 부마국의 길을 걷게 된 고려 얘기, 뭐 이런 얘기들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권력 다툼, 이 첫 번째
원의 부마가 됐었던 고려 왕 중에서 충렬왕과 그 아들 충선왕과의 권력 다툼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들이 왕위에 올랐다가 다시 그 아들이 이 원나라의 눈밖에 나서 다시 아버지가 왕위에 오르는 정말 희한한 이 광경을 보게 됐는데요. 이후에 이 부자의 운명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충렬왕이 일단 복위를 했어요. 자, 홍신 선생님,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네, 충렬왕이 복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충선왕이 실시했던 관제 개혁을 다 이전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부자 간의 다툼이 충렬왕과 충선왕이 단순히 내부의 정치 싸움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원과 관련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에서 원의 신하들 중에서 충렬왕의 지지 세력과 충선왕의 지지 세력이 달랐고 그 갈등 관계가 여기에 고려 정치에 이입이 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제를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충렬왕은 다시 한번 그 정치 세력의 개편을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뭐 아들이 다 뒤집어 엎은 거를 아빠가 네. 다시 또 뒤집어 엎은 거네요.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이 자세한 정황에 대해서는 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충렬왕, 충선왕 뭐 이런 그 원간섭기 왕들에 대해서 그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이 충선왕이에요. 그렇죠. 충선왕의 개혁 정책을 해가지고 이게 네. 1970년대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아왔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충선왕이 원에 의해서 갑자기 그 왕위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뭔지 반원적인 뭔가를 했을 거 아니냐. 1970년대 우리 또 민족주의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외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항한 이로 굉장히 좋아했으니까요. 그런데 1980년대 한 후반 정도부터는 어떤 다른 움직임이 있냐면 후빌라이의 외손자인데 이거 그럴 수가 있겠나 하는 이런 뭐 자연스러운 의문이 좀 드는 거예요. 본인이 이미 몽골 칸에 피를 잇고 있는데 과연 네. 반원적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만 놓고 보지 말고 이 충선왕이 무슨 개혁을 했는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자 해가지고 충선왕이 한 일들을 전부 이렇게 찾아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반원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원에 정말 가장 그 발달했을 때의 문화예요. 쿠빌라이의 문화를 직접 목격한 고려의 왕자가 그거를 고려에 적용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원 반원을 떠나서 좀 충선왕으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뭐 정책이고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충렬왕의 정치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충렬왕, 충선왕 부자의 뭐 아버지와 아들의 개인적인 싸움 이게 아니고 정책의 대립. 노선의 대립으로 한번 이걸 설명을 해보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충렬왕의 정책은 세조구제를 굉장히 자기가 이제 이끌어낸 사람이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원이 고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만 개입하는 요 한계를 지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 안에서는 전부 내가 알아서 한다. 이런 정책이에요.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정치를 자기가 개인적으로 신임하는 이제 측근이죠. 비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적어도 충렬왕은 원에 대해서는 담을 쌓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충선왕은 생각이 다르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원에서 목격한 여러 가지 그 원에 말하자면 나름 이해한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걸 가지고 고려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갖추자. 나름 오히려. 저기 소현세자 같은 느낌. 그렇죠. 사실 개혁 의지도 굉장히 강했어요. 네, 소현세자 참 맞아요. 딱 그 경우예요. 근데 소현세자는 그쪽 가면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 충선왕은 거기 가면은 이즈르부카라고 한 몽골 이름으로 불리면서 아주 환대를 받는 쿠빌라이의 외손자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옛날에 봤던 게 오히려 반대일 수가 있네요. 충선왕 쪽이 오히려 원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건가요? 맞아요. 충선왕이 원과 더 가깝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둘이 대립한다고 보면 그 다음 얘기가 좀 풀리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몽골의 입장에서 원의 입장에서 볼 때도 충선왕이 훨씬 자기들에게 바람직하죠. 그래서 한번 무리를 한 거예요. 있는 왕을
폐위시키고 아. 새 왕을 세우는 이런 참 무리를 했는데 문제는 충선왕이 너무 자신만만했다는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왕이 되면서 아버지가 했던 모든 정치를 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다 갈아엎어버린 네. 겁니다. 음. 아버지의 그 측근 인사들 전부 쫓아내고 음.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음. 고려 관제를 개혁을 해요. 음. 고려 관제 개혁에 대해서는 그 고려 초의 몽골이 원나라가 고려에 요구해 와서 한 건데 왜냐하면 고려의 관제도 삼성육부, 음. 원나라도 삼성육부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똑같으면 안 되죠. 네, 이거 왜 같아? 안 급- 돼. 급이 같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충여왕은 마지못해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신용을 냈는데 어떻게 했냐면 상위관청들 이름만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중서문화성은 첨의부, 그다음에 중추원은 밀직사, 그다음에 육부는 사사 해가지고 전부 무슨 사를 다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급을 낮췄군요. 급을. 근데 근데 위에 것만 낮추니까. 위 것만 낮추니까 아래 건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아래 거가 위보다 이름이 더 높은 경우가 생기는 안 맞게 거예요. 된 거예요. 네. 엉망이었네요. 그렇죠. 이걸 엉망이라고 생각한 게 충선왕이고 네. 아. 충여왕은 우리 걸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다. 감수해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한 제일 거죠. 위의 것들은 이제 원나라에 보여줄 것들. 네.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그렇진 않은데. 네. 이런 입장이었던 네, 요게 거고. 이제 충여왕의 입장인 거고 이제 불개토풍에 충실한 게 충여왕이었던 거죠. 충선왕은 그걸 명실상부해야 된다. 그렇죠. 충선왕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내가 원에서 본 건 이런 거 아닌데 해가지고 와가지고 관제를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이거는 원에서 볼 때도 잘한다 할 만한데 문제는 너무 막 빨리 나간 거죠. 자기들에게 전혀 허락을 받지 않고 막 그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러는 정치가 원에서는 좀 불안하게 느껴진 데다가 결정적으로 아까 그 조빈무 사건이라는 게 터져서 네. 충렬왕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게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충선왕을 퇴위시키고 충렬왕을 복위시키는데 충렬왕이 좋아서 복위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왕으로 올려놓고도 견제를 해요. 사신을 정말 높은 사신을 보내가지고 압박을 하고 국사를 공의하게 한다. 나라 일을 함께 의논하게 한다든지. 내정 간섭이네요, 이거.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거 얘기를 우리 안 했는데 네. 정동행성이 고려에 설치된 건 다 아시겠죠. 근데 이 정동행성은 원에 있는 11개 행성 가운데 아주 독특한 게 있었어요. 원래 이름부터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설치한 명분상 그런 거죠. 그렇죠. 일본을 정벌한다 정동인데 원래 행성은 지방행정기구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 이름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요양행성, 요양행성. 사천행성. 이거는 정동행성이에요. 이거는 지방 이름이 아니잖아요. 네. 만들어 놓고 관리를 파견을 하지를 않고 고려 국왕한테 관리를 천거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고려 국왕이 정동행성의 승상을 자동적으로 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국왕은 고려 사람들 가운 관리들을 추천해가지고 원 관직을 하나 보너스로 주는 이런 선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평장정사, 참지정사 같은 이런 상위 관직은 전부 공석으로 놔둬요. 그런데 이때 충렬왕이 복위한 다음에 원에서 이 고위직을 채운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것이 이제 고르기스라고 하는 한자로 활례길사라고 하는 평장정사를 파견해서 고려 내정을 간섭하려고 하는데 정동행성에 파견하는 거죠. 정동행성 평장정사로 파견해서 정동행성을 내실화해서 실제로 고려 내정에 간섭을 하게 하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반대를 충렬왕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때도 직접 원에 가서 이거 세조의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다. 세조구제. 네. 그렇죠. 이거 세조구제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걸 좌절시켜요. 그러니까 충렬왕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원에서도 그거 맞다. 그리고 이 고르기스를 언제까지 둘려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슬슬 빼다가 원으로 소환을 해요. 이게 이제 세조구제가 위력을 발휘한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위력을 발휘하는 것도 저는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지금 황제 칸이 얘기하면 하는 거지 하면서 바꿀 수도 있을 텐데 옛날에 세조구제가 있습니다 하면은 그것도 납득을 한다는 거죠. 그거잖아요. 그 유훈 북한에서 유훈이 유지되잖아요. 유훈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유훈. 몽골에는 두 개의 중요한 유훈이 있어요. 하나가 칭기스칸의 유훈. 그리고 또 하나가
쿠빌라이의 유운입니다. 이거는 몽골이 망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선대 왕의 그 위험이 위대한 선대가 아주 그냥 그렇죠. 절대적이군요. 아니, 쿠빌라이가 그리고 뭐 원을 세운 사람이니까. 그게 성문화가 돼도 사실은 법을 만든 다음에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보되는 거지 이렇게. 그 정근대 우리 조선의 우리 한국의 법 체계 자체가 예.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정말 충렬왕은 대단한 걸 받아낸 거네요. 예.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세조 구제를 고려가 들먹이면서 네. 고려가 들먹이면서 계속해서 이제 세조 구제 불개 토풍, 우리의 그 토풍이나 우리의 그 문화 관습을 바꾸지 말아달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조 구제를 들먹이면서 고려가 자기 자주성을 지켜냈구나 생각할 우려가 굉장히 있거든요. 근데 이 활리길사가 와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려의 노비가 너무 많다. 중국 왕조에 비해서 노비가 너무 많다. 왜 이렇게 많이 뭐 부모 둘 중에 하나가 뭐 노비면 자식도 무조건 노비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노비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데 이거 좀 바꿔라 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훌륭한 사람이네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가 세조구제를 들먹이면서 불개토풍 들먹이면서 이걸 막아낸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주성이라기보다도 고려 지배층의 자기 기득권을 갖다가 이 땅에서의 기득권을 갖다가 몽골의 간섭으로부터 지켜내려고 하는 이 장면이거든요. 세조구제를 들먹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중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이 세상 모든 일엔 이중성이 있죠.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민지 시기에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거 식민지 조선에서 맞습니다. 이거 폐풍이다. 네. 없애라. 그거 반대한 거 많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죠. 양반들이 반대한 것 중에 예. 계급적인 이익 때문에 반대한 것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가 민족, 우리 이제 익숙한 게 그거잖아요. 민족의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 세상에 저는 모든 역사가 어떤 단일한 기준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외세와 자주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누기도 어렵고. 그럼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제 빠지게 되면 쉽게 말해서 이제 몽골 근세화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네. 충선한 충선한 유자는 뭐예요? 지금 제가 떠났는데 몽골이 지배를 해서 고려가 이만큼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조선이 건국될 바탕이 됐다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아름다운 고려를 우리가 왜곡하는 거죠. 예. 이것도 무슨 맥락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몽골 근세 아니 식민지 근대화에 적용해 보세요. 몽골 근세. 제가 쉬는 시간에 드립력이 약해지셨다 얘기했더니 예. 뭔가 던지신 것 같아 막 그냥. 여러 가지 있어요. 한사군 고대화론 뭐. 여러 가지 이익조 있습니다. 선생님이 적응이 잘 안 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더 심했거든요. 예. 백년 선생님이 더 드립이 예. 더 심했는데 어, 이익조 선생님 오시면서 약간 지금 좀 굉장히 쉬운 것 점잖게 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같이 진행을 못할 불렀어요. 정도였어요, 백년 선생님.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좀 불안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아니. 않습니다. 네. 이렇게 조용하신지 아니, 걱정이 돼요.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민영호 선생님 논문 읽은 이후로 가장 큰 문화적 어떤 면에서 충격을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 얘기예요. 뭐 충격 받은. 아니 진짜로 충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되게. 진짜로 하신 말씀 같아서. 되게 식견이 진짜로 저 같은 비루한 예. 예. 확실히 식견은 우리 식견이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지금 우리 활리기사 나왔던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동행성의 활리기사가 이제 파견됐었고 고려의 내정을 이제 간섭을 하려고 했었는데 세조구제를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이걸 막아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충렬왕이 아무튼 지금 왕위에 올랐는데 이후에 또 이제 충선왕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이후에 두 부자 간의 싸움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활리길사가 오기 전까지는 비교적 미약했던 대립 양상이 활리길사 부임을 계기로 해서 이제 충렬왕과 충선왕의 대립이 굉장히 본격화가 됩니다.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충렬왕이 자기 며느리 그러니까 충선왕의 아내죠. 예. 개국대장 공주를 자꾸 개가시키려고 시도해요. 이게 그 재혼시키려고. 충선왕하고 시아버지가. 별로 사이가 안 좋았다는 그 네 공주죠.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지금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너를 몽골에서 띄어내버리겠어. 뭐 이런 아침 드라마가 맞는데요, 이거. 네 맞죠. 사실 지금 방금 백년 쌤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게 충선왕한테 충선왕의 부인이 개국대장 공주인데 개국대장 공주는 그렇죠. 몽골 공주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공주도 개국대장 공주가 그 신분이 높아요. 그렇죠. 그 진킴의 아들 카말라의 딸인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아무도 모르죠. 아, 네.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키미가 쿠빌라의 큰아들. 네, 큰아들. 빨리 죽었다. 그 사람들. 네네네. 음. 네, 그렇게 하시면 대충 그 공주의 지위가 짐작이 가시겠죠. 뭐 아무튼 뭐 네, 원황실에서는 높은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네네네. 공주였다. 그러니까 이 어. 개국대장 공주를 충선왕한테 떼냈을 때 충선왕의 부마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킬 그렇죠. 수 있고 그렇게 보면은 충렬왕은 자기의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그렇죠. 이 공주 며느리를 자꾸 다른 데로 재혼시키려고 야 합니다. 이거 정말 비정하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네. 누구한테 개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왕족 중에 잘생긴 애가 있었는데 아. 그 사람한테 개가를 시키려고 내 아들은 정말 형편없는 놈이다. 공주가 너무 아깝다 하면서 네, 다른 그 서흥우 전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거는 왕위 후계 구도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충렬왕이 죽은 다음에 후계가 누가 되느냐 했을 때 부마가 되는 거니까 충선왕이 다시 고려왕이 못 되게 하려는 거죠. 아 그런 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큰 개가를 추진한 겁니다. 충렬왕의 큰 그림. 와 네. 정말 이러면 정말 원수네요. 원래 아버지 네. 아들 간에 권력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충렬왕이 커다란 오판을 한 것 같아요. 부마의 지위를 박탈하더라도 쿠빌라이의 외손자라고 하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었던 이 지위는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충렬왕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시간은 충선왕 편입니다. 그런데 충렬왕으로서도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일을 이제 한 것 같은데 예. 이걸 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제 몽골에 원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황후하고 이런 그 궁중의 세력들과 손을 잡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운 없게도 썩은 줄을 잡아요. 썩은 줄을 잡습니까? 네, 어떤 썩은 줄인가요? 네, 이 원에서도 예. 이제 성종 말쯤, 그러니까 이 충렬왕 충선왕 부자가 싸우고 있을 때쯤 되면은 원도 쿠빌라이 때 전성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그 혼란해지는 네,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종이 말년에 정치를 못해요. 병이 들고 해가지고 이러는 사이에 후계를 둘러싸고 이제 몽골 황실 안에서 막 이제 암투가 벌어지는데 충렬왕이 이 손을 잡고 자기의 그 의도를 좀 실현해 나가려고 했던 그쪽이 안한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 이 사람 한다. 안한다. 안 해. 난다. 이런 네. 안 한다요? 난다. 네, 안 불교 한다. 신앙. 그냥 한번 드립 쳐본 거예요. 네, 죄송해요. 예. 안 한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이 지거든요. 네. 그리고 충선왕은 거기 있으면서 아버지와 싸우기 위해서 다른 쪽과 손을 잡는데 나중에 보면 그쪽이 이겨요. 좋은 네. 줄을 잡았군요. 아주 네. 줄잡기. 그러니까 그쪽이 더 충선왕이 여러 가지 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참 재밌네요. 예. 물론 황족들의 결혼이라는 게 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또 그 와중에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응? 선택하려고 했다고 공주를 네. 이제 어떻게 설득하려고. 남편한테 근데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이게 너무 이상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죽어서 개가를 시킨다면 모를까. 네, 자기 아들 살아 있어요. 조선시대 가면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네. 근데 이건 남편도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혼시키고 다른 사람한테 개가시키는 게 이게 몽골에서는 그 정서상으로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아마 몽골의 상식으로는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국왕을 비롯한 이 최고 권력자들의 이런 행동은요 일반적인 상식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야죠. 네. 더군다나 후계 왕위를 바꾸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결국은 어쨌든 충렬왕이 아들도 이혼시키려고 하고 아들의 자기 며느리를 개가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원에서 일어났던 어떤 권력 다툼에서도 아들은 좋은 줄을 잡았는데 아빠는 지금 썩은 줄을 잡은 상황. 결국은 지금 승리의 여신이 아들인 충선왕 쪽으로 손을 내미는 분위기 같은데요. 그럼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충선왕이 잡았던 그 탄탄한 줄이 누군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그 차기 황제가 되는 황제? 칸? 대칸이 되는 네, 무종 카이샨. 무종. 네, 무종 카이샨과
인종 아유르바르와다인데요. 이게 사실 그 둘은 형제예요. 근데 형제인데 그 원래 아유르바르와다가 황제를 계승하기로 돼 있었는데 황위를 계승하게 돼 있었는데 카이샨이 힘을 보태주고 카이샨이 먼저 황위를 계승하고 그 황태자를 자기 동생으로 해주는 걸로 협의를 하고서 이 세력들이 그 이깁니다. 근데 지금 충선왕이 여기에 카이샤의 손을 잡았다는 거죠? 아니 일단은 무종하고 인종하고 같은 편일 때 네. 충선왕이 그 둘한테 네. 일단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이제 몽골 이름 너무 기니까 예 무종하고 인종인데 무종이 형이고 인종이 이제 동생이고 네. 인종한테 원래 이제 황희가 가려고 한 거를 일단은 무종 형이 먼저 해 그러면서 인종하고 무종이 같이 힘을 합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인종 입장에서는 좀 싫은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였는데. 굳이 형한테 먼저 해줄 필요가 있나요? 싫죠. 근데 무종에게는 군대가 있었거든요. 맞아, 강력한 무구나. 네, 그러니까 이 수도에서 서로 정변을 내란을 벌일 때는 아유르바르와다 인종이 아난다와 싸워요. 예. 그래서 승기를 잡는데 그때 저쪽 북쪽에서 군대를 가지고 형이 내려온 겁니다. 뭐 물론 이것도 이 승리에 기여를 하기는 하는데 예. 동생이 형하고 싸울 자신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형이 먼저 칸이 되고 그 다음은 동생이 되고 예. 그 다음까지 약속을 해요. 내 다음에는 형의 아들이 된다.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엄청 싸워요. 여기까지 합의가 된 상태에서 무종 인종의 연합 정권이 들어서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튼 충선왕이 두 형제 사이가 어땠든 간에 이쪽 편에 서 있었고 네. 충렬왕은 패배한 아난다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종이 즉위하면서 충선왕이 권력자로 부상이 되죠. 네. 상대적으로 충렬왕은 이제 완전히 실권을 잃고 예. 정말 팔짱만 끼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고려에서의 지위, 왕의 지위라는 것이 몽골에서 주로 어떻게 잡느냐, 몽골에서의 정치적 격변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해서 아주 돌아가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돌아간 거죠. 거군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면은 이후에 그러면 충렬왕이 다시 물러나게 되고 충선왕이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건가요? 이제 충렬왕은 일단 죽을 때까지 왕을 하긴 하는데요. 예. 그게 그 무종이 힘을 잡은 순간 그게 실권이 없는 거군요. 예, 실권을 다 뺏겨요. 그 아들한테. 그래서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충선왕이 가져가게 되고 다음에 그 충선왕은 충렬왕의 측근 세력을 또다시 숙청하면서 국정을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고려사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충렬왕 33년 기록인데 이로부터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왕은 팔짱만 끼고 있고 나라의 전권은 전왕에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전왕은 여기서 충선왕인 거죠. 충선왕 왕 한번 했으니까. 전왕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들이야. 네. 참 희한하네. 근데 1년 걸려요. 그 무종이 즉위하고 1년 뒤에 충렬왕이 죽습니다. 아마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그랬겠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충선왕이 자연스럽게 예. 복위죠. 이번에 두 번째 왕이 된 거니까 네. 복위를 합니다. 자, 근데 충선왕이 이렇게 좋은 줄을 잡게 된 것도 일단 그 대도에 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이게 잠깐 아버지한테 다시 자리를 뺏겨서 대도에 가 있었던 게 전화위복이 된 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충선왕은 계속 원에 있었어요. 그 즉위한 다음에도 처음에 즉위했을 때 잠깐을 제외하고는 거의 계속 원에서 이렇게 멀리 정치를 하거든요. 예. 그렇죠. 충선왕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많이 듣는 게 무슨 전지 정치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네. 어쨌든 황제가 즉위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힘을 보태서 네. 이제 측근이 되니까 실질적인 그 위세가 아주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러면은 아예 이제 충선왕이 즉위한 다음의 예.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충선왕은 권력을 잡자마자 예. 자기의 시종 신료를 중심으로 측근 세력을 육성을 했습니다. 뭐 어차피 이제 왕 됐으니까 대놓고 하면 되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측근 세력을 육성하는 게 사실 원간섭기 통치 방식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왜냐면 그 고려는 뭐 불교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국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통치 시스템은 굉장히 유교적 원리에 근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유교적 원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측근 정치는 굉장히 지양해야 될 그렇죠. 대상이거든요.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인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충렬왕 때부터는 그 측근 정치라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충선왕도 사실 그런 방식으로 정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들이 이렇게 측근 정치의 형태로 정치를 운영을 했고 왕이 바뀔 때마다 측근들을 다 숙청하는 식의 그런 이 형태가 벌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측근 정치라고 하는 말은 제가 1988년에
석사 논문 쓸 때 그때 이제 처음 사용을 했어요. 네. 올해 보니까 딱 30년 와. 됐어요. 올해가 제 첫 논문 나온 지 30주년이 되는 오. 해가 축하드립니다. 네, 네, 초대하겠습니다. 네. 이 측근 정치를 그때는 뭔가 국왕의 비정상적인 어떤 정치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원간섭기 이야기를 하면서 빠뜨리고 있는 게 원간섭의 시작이 곧 무신 정권이 붕괴되고 왕정이 회복되는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왕정이 100년 만에 회복됐을 때 이 국왕이 자기를 개인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세력을 계속 키워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거는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여기다 또 한 가지 더해지는 이유가 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왕이라는 거예요. 원에 의해서 언제라도 퇴위를 당할 수 있는 왕이죠. 이런 왕은 정말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충성을 하면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의 외세의 간섭이라고 하는 게 그런 측근 정치를 낳았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몽골의 정치 문화가 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몽골의 정치는 뭐 중서성도 있고 중추원도 있고 어사대도 있고 이런 중국식의 관제가 있지만 이건 전부 껍데기고 실제 정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칸의 막사에서 이루어져요. 칸의 막사에 캐식이라고 불리는 친위 부대가 있습니다. 숙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정책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고려의 국왕들이 즉위하기 전에 몽골에서 수기를 하면서 회식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 칸의 흉내를 한번 내본 건데 이게 이제 홀치, 코르치, 네. 또 필도적, 비체치 이런 몽골식 관직으로 실제로 실현이 돼요. 저는 사실은 마지막에 공민왕의 자제위도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소년, 동성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를 정말 수족처럼 자기와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이제 측근 정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충선왕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래서 충선왕도 자기의 측근들을 동원해서 정치를 하려고 해요. 유일하게 이 원간섭기의 측근 정치의 유혹에서 좀 이렇게 비껴나 있었던 게 충선왕이 젊을 때 즉위했을 때 그때가 유일하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젊은 혈기에 조금 시스템에서 해보자. 그렇죠. 그때는 관제 개혁하고 정말 그 국가 체제를 새롭게 하고 내가 왕다운 뭔가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24살이고 그때는 34살이거든요. 20대와 40대가 30대가 다르고 정말 10년의 경험이 세상을 좀 다르게 보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서 잠깐 내려온 적도 있었고 그렇죠. 그 경험이 이 사람을 좀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 충선왕이 복위한 다음에는 측근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충선왕이 원을 떠나면 안 된다는 데 있었어요. 네. 권력의 원천이 원에 있잖아요. 공신이 돼가지고 권력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같은 공신 세력 안에서도 경쟁자들이 있고 정말 한눈 팔면 밀려나는 이런 살벌한 이런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왕이 됐는데도 거기를 안 떠나요. 그래서 전지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편지 형태로 고려 국정을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고려 왕인데 네. 고려에 살지 않고 원수도인 대도에 살고 있는데 고려의 신하들이 처리할 일이 있으면 이거 글을 써가지고 올리고 그럼 그거 가지고 도장 꽝 찍어서 보내고 네. 이런 식으로 원거리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그렇죠. 내부에서는 그 충선왕의 측근 세력이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국왕 부재 상황에서 측근 세력이 지금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 충선왕이 원에서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또 당시 정세랑도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요. 그게 아까 무종하고 인종의 연합 정권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충선왕은 인종을 좀 더 지지했던 것 같아요. 동생 쪽. 네, 왜냐면은 익제난고에 보면은 충선왕이 인종을 받들어 내란을 진압하고 이렇게 무종을 맞이하니 공이 제일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 사실 전 잘 모르는데 이제 그 무종과 인종이
그 칸에 오르니까 다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 사이에서 충선왕은 또 줄을 또 타야 되잖아요. 원 내부에서. 네. 그런 과정에서 원에서 떠날 수 없었던 그런 그랬던 것 같아요. 원 내부의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제 급변하니까 네. 자기가 다 컨트롤을 하려면은 거기에서 계속 현지에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군요. 삶이 다 고단하네. 진짜 저기 왜 최후 눈치 보고 살던 고종이 오히려 그냥 상팔자인 것 같고. 그런 이게 낫죠. 고단하네 진짜. 그래도 충선왕은 고려 내부에 굉장히 개혁하려고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더 고단하죠 그러니까. 네, 뭐 관제 개편도 다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양전섭이라고 해서 땅을 다시 측량해서 수치 제도를 개혁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다음에 소금 전매 제도를 실시를 하거든요. 이게 재정을 확충하려는 방안인데, 제가 느낀 거는 충선왕이 굉장히 재테크에 민감하고 이 재정에 밝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원나라 수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 염세, 그러니까 소금 전매제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충선왕이 그런 걸 보면서 고려에서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식의 정책을 자꾸 실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충선왕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굉장히 유명한 게 이 사람이 왕위가 2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고려의 왕위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이 원나라 이제 황제가 즉위하는데 공을 세운 실질적인 원 내부에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됐기 때문에 또 공을 세웠다고 농공 행상의 결과물로서 왕위 하나를 더 받게 되죠. 이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게 충선왕이 그 아까 무종을 성립한 공으로 네. 심왕위를 받거든요. 처음에는 심양왕이었다가 나중에 심왕으로 바뀌는 바뀌어요. 예. 영토면에서는 뭐 거의 그 모 이상한 사이비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렇죠. 오기 전에 아라쌤이랑 얘기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라쌤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게 그쪽 분야에서 아직 충선왕을 몰라서 그렇다. 충선왕을 알면 이쪽으로 넘어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 뭐냐면 심양왕에 봉해지는데 심양은 지금도 있는 거죠. 그렇죠. 중국의 동북 쪽에 선양이라고 하죠. 예, 굉장히 커다란 중국에서 도시예요. 4번째로 큰 도시죠. 아주 큰 도시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약간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요양이 있어요. 맞아요. 고구려 때는 이제 요동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곳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고려 시대 고려 사람들이 많이 건너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심양왕에 봉해진 거랑도 관련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요양 심양 합쳐서 요심 지역이라고 하는데 네. 누가 거기 살고 있었냐면 몽골과 전쟁할 때 몽골에 항복한 사람들. 그러니까 홍복원과 홍차구가 거느린 고려의 민호가 요심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홍차구라고 하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홍다구라고 얘기했잖아요. 차구가 맞다고 정정해 주셨어요. 예. 몽골 이름으로 차구래요. 홍차구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 지역에 가 살고 있는 고려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할 건가 하는 걸 가지고 문제가 되죠. 고려는 당연히 다 돌려내놔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원종이 쿠빌라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걸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쿠빌라이가 어떤 대답을 내리냐면 1259년 김민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돌아온 사람들은 안 돌려보내고 그 이후로는 더 받지 않겠다 해서 1259년을 기준으로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려가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데 이미 원나라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누가 통치하느냐 가지고 경쟁을 하죠. 고려 왕실 사람과 홍씨 집안 사람들이 경쟁을 해요. 홍차구의 후손들이 그 지역을 계속 장악을 하거든요. 충선왕이 이 공신이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 사람들에 대한 통치권을 장악한 겁니다. 이게 심양왕, 심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왕은 그 지역을 모두 통째로 갖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분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요양행성에 관할 지역이고 행정적으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통치권을 심왕이 받게 되는 거죠. 숫자가 얼마쯤 됐을까요? 아마 수만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보니까 공민왕 때 뒷얘기긴 하지만 공민왕 때 이제 동령부 공격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압록강 건너가서 하는 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려고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고 제가 조선왕족실록 읽어보니까 세종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지역에서 우리와 같은 아족들, 그러니까 우리들과 비슷한 족속인 애들이 살고 있다 요양 지역에. 근데 나라는 지금 다른 나라인데
같은 계열의 애들이 살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니까 조선 초에도 분명히 여전히 많이 살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그 공민왕 때 이성계가 동령부를 공격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목적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한 거예요. 영토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는 토지보다는 노동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했던 건데 이게 점령은 성공하는데 다 끌고 오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명에서 다시 돌려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자, 어쨌거나 심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요심 지역에 살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통치권, 이것을 충선왕이 공신이 돼서 이제 장악을 했다는 건데, 문제는 홍차구의 후손 홍중이라고 하는 사람도 무종으로 공립하는데 공을 세웠고, 아니 이런. 공신 집단 안에서 충선왕과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공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이 문제는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걸 누가 먹느냐 가지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가문끼리 참. 홍씨 집안은 정말 계속 줄을 잘 타네요. 이 집안 사람들도. 그래서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죠. 이제 홍씨 집안에서 이걸 문제 삼아서 결국은 한 사람이 이런 왕위 2개 가지고 있는 게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홍중이가 공격을 하는 거죠. 충선왕이 고려 국왕이랑 심왕을 2개 다 가지고 있는데 일신상, 그러니까 한 몸에 왕을 2개를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고. 유럽에서는 통하는 얘기 아닌가요? 2개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나 유럽은? 유럽이니까.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충선왕 입장에서는 어쨌든 왕위를 지키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왜 죽여요? 네, 그 정황이 참 너무 좀 비극적이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홍중이는 그 충선왕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네가 일신상에 그 2 왕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고려왕이나 심왕위 중에 심왕위를 2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공격을 하니까 충선왕으로서는 어떤 이제 선택을 할 시기가 온 거죠.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선생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중이가 공격한 것은 아마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고려왕위를 지키고 심왕위를 내놓기를 기대했겠죠. 자, 그러면 그렇죠. 자기는 또 네. 심양 요심 지역을 원하니까. 네, 그리고 고려왕은 실질적인 영토와 다 있는 왕이고 심왕위는 껍데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갈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충선왕이 고려로 돌아가면 이제 원에서는 내가 충선왕보다 좀 더 유리해지겠지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충선왕이 뜻밖의 선택을 해요. 2개 왕위 중에서 고려 왕위를 내놓습니다. 이게 저는 예전에는 고려 왕보다 그게 심왕이 훨씬 더 좋았나 봐. 원나라에서 사는 게 좋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계산을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기 혼자는 계산을 정말 잘한 거예요. 고려 왕위는 내놓더라도 저거는 어차피 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충수광한테 고려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심왕위를 가지고 원에 있으면서 리모트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2개를 다 가지겠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리고도 좀 부족해서 고려왕 세자 자리는 자기 조카한테 줘요. 그러니까 왕고라고 하는 조카한테 고려국 세자. 이걸로 아들을 견제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가락칠 거야. 네 아들이 이제 없을 때니까 그 조카에게 이 왕위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신호를 보내놓은 거죠. 그 사람이 나중에 근데 심왕이 되지 않나요? 네. 그렇죠. 나중에 심왕이 돼요. 근데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 충수광한테 고려왕위를 물려줄 때 그림은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고려왕위는 아들에게, 고려왕의 세자는 조카에게, 자기는 심왕. 이래가지고 나름 그림을 근사하게 그려놓은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안 뺏겼네. 보니까 자기가 아버지랑 싸웠던 그 기억이 아주 명확하게 남아있는 거야. 아들을 믿지 않네요. 아들도 완벽하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다 해놓고 그림을 그리네요. 충선왕은. 일단 시간상 오늘은 일단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선왕이 지금 자신에게 가해진 정치적인 공격을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를 써가지고 아주 교묘한 견제책을 써서 자신이 실제로는 고려의 내부의 정사도 돌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심왕으로서의 지위도 유지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고려 내부의 자기 아들에게 형식상으로는 내주었지만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만들어 놓은 완벽한 플랜으로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겼다.
여기까지 대단하시네. 일단은 정리를 하고 하지만 이게 정말 계산대로 되는지는 이제 또 두고 보면 되겠죠. To be continued.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흥미로운 얘기 한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